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분류 중 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SQL문이 딱 나오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세 가지를 반드시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가야 되죠. 자, 우선 DDL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definition. 원래 define이라고 해도 맞는데, 이 define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definition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게 create, alter, drop, 그 다음 truncat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세 개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에서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DMN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한다라고 쓰이기도 하죠. manipulation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insert, 그 다음 update, delete, 그 다음에 select.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CL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제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commit, rollback, 네, 그 다음에 grant, revok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create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네, 테이블 만들기를 우리가 creat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 네, 테이블 수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테이블의 골격을 바꾸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rop입니다. 네, 테이블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runcate, 이거는 이제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 전체 행을 제거하는 그런 명령을 할 때 원래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에 insert,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 입력입니다. 말 그대로 타자 입력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시게 되면 제일 1번 문제가 뭡니까? 바로 표에다가 글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타자 입력을 우리가 인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제가 있죠. 바로 업데이트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수정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델리트입니다. 네, 얘는 이제 데이터 삭제, 네, 데이터 삭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셀렉트입니다. 검색입니다. 네. 자, 네이버 검색, 이건 네이트닷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막 검색하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다음 커밋입니다. 저장하기 버튼입니다. 네,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커밋. 다음 롤백,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네, 주로 우리가 컨트롤 Z 같은 거 많이 쓰죠. 네, 2단축키 많이 쓰죠.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랜트입니다. 네, 그래서 계정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의 반대가 리보크입니다. 다시 계정 사용 권한 회수를 하는 것이 리보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다 통틀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1번 업데이트가 정답이 되겠죠.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릴레이션, 두 개의 표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표에서 외래키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밑줄 친 속성이 기본키다. 자, 외래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교과서적으로는 적혀 있어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키
서로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왜 그런 거 보셨나요? 보통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도 이게 나오죠. 보통 조인 현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너 조인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고 하긴 하는데, 이너 조인 서로 뭔가 조인 테이블끼리 서로 관계가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이제 뭐 과목인 거죠. 그래서 과목 테이블에서 실제 과목 번호와 과목명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테이블명이니까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겠죠. 네. 표 형식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 또 보면은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는 수강 번호가 있고, 학번, 과목 번호,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학기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뭔가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테이블이 이렇게 뼈대가 설계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의 기본 키가 누구예요?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얘죠. 네, 이게 기본 키예요. 그 다음 수강 번호가 여기 있는 게 기본 키예요. 즉, 한마디로, 과목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수강 테이블에서의 이 수강 번호가 기본 키로 됨으로써 여기 있는 이 과목 번호가 조회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가 기준이니까 얘가 아이디 역할 할 거 아닙니까? 아이디 역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키는 중복이 안 됩니다. 좀 알고 계세요.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복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위에 테이블로는 잘 이해가 안 가셔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 아이디. 이거 중복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디가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목 번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입장에서 보는 외래키는 누가 된다? 여기 이 수강 번호가 여기 수강 테이블의 기본 키긴 하지만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과목 번호가 그대로 여기에 외래키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즉 다른 테이블에 참조가 되는 일부 같은 명의 필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원래는 나열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 이제 주관식에서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도메인도 역시 주관식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다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지금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거죠.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 자, 설명만 봐서는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분석을 하자면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이버 회원가입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아이디가 있고 보통 패스워드를 있고 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넣겠죠. 우리가 회원가입 정보로 해가지고 뭐 사용자 이름, 뭐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게 등등등 많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에서, 자, 아이디에서 얘를 비워둘 수가 있나요?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는데, 자, 나는 예를 들어서 김이박이다. 김이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락처 뭐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하겠죠. 맞죠? 이렇게 넣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아이디 여기를 입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회원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를 내가 뭘로 사용할 건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입력한 뒤에 중복 확인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이 뭡니까? 널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를 바로 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복값, 네, 중복값도 역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거는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진 속성값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글꼴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이 글꼴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이 글꼴 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속성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글꼴을 바꾸는 거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러한 어떤 집단으로 딱 속해 있는 그 그룹, 그런 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참조 무결성은 이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LF키의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뭐 동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에서 내가 뭐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시험 예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입한 정보가 담긴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 해왔죠. 이렇게 로그인 하겠죠. 그래서 뭐 실제 개인정보 수정을 내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뭐 현재 지금 내 연락처가 뭐 예를 들어서 010-1234-5678이라고 해보죠.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주민등록상이나 주민등록? 뭐 정확히는 통신사.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내 연락처 정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연락처로 내가 만약에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연락처 번호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자, 번호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건 뭐가 깨진 겁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뭐 주민등록번호도 같아요. 주민번호도 같아. 얘네들은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의 번호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규칙상 절대 원칙이 한 사람당 전화번호는 하나씩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별도의 또 그 폰을 하나 더 단말기를 가입을 해가지고 번호를 2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뭐 그것도 뭐 특수폰이거나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연락처 하나를 소유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번호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얘는 이제 번호가 바로 변경 사항으로 적용이 되는데, 내가 산업인력공단에 가입한 정보에는 아직 이전에 사용했던 연락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맞죠? 네, 바로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조 관련된 거, 뭐 무결성 제약 조건 3가지 알아봤고요. 자, 44번입니다.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게 있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뷰라는 개념을 실제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로그인 페이지. 얘랑 딱 일맥상통하거든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사용 목적이 지나면 그냥 소멸됩니다. 그냥 아예 사라져버려요. 이런 목적으로 쓰는 테이블을 우리가 뷰라는 테이블이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로그인 페이지가 딱 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예요.
화면 모니터에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뷰라는 페이지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로그인 시도를 했을 때, 자, 만약에 네이버 서버상에, 서버 컴퓨터에 내가 가입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그인 실패를 알려주죠. 로그인 실패라고 사용자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아이디나 패스워드에서 뭐 오타가 났거나 뭔가 잘못 입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로그인 페이지를 새로 다시 띄워줍니다. 네.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날아가요. 기존에 있던 로그인 페이지는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를 새로 다시 띄워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 로그인이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 성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다시 띄워주죠. 네, 실제 동작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로그인 페이지는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뷰는 크리에이트 문을 사용해서 한다. 그렇죠. 페이지, 일단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는 그 로그인 입력 테이블을, 계정 로그인 테이블은 띄워야 되니까 당연히 크리에이트 문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그렇죠.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뷰를 제거할 때는 드랍문을 사용한다. 네, 그렇죠. 목적 달성이 끝나면 드랍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아예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뷰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로그인 페이지가 계속 그 네이버 서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버 용량이 모자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전국에 네이버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많은 인원이 로그인 한번 하고 나서 이 로그인 페이지가 목적 달성을 했는데도 이게 찌꺼기로 남아있으면 용량이 이제 서서히 나중에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사이트가 다운돼가지고 안 들어가지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45번입니다.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는 무엇이냐? 자, select입니다. 검색이죠, 검색.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검색을 하겠다. 근데 가격이라는 것을 검색을 할 건데 테이블 위치는 도서 가격이다.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왜요? 책 번호가 몇 번과 같은지. 근데 그 몇 번인지는 대상이 여기에 또 테이블이 한 번 더 언급됐죠? 자, select. 책 번호를 검색을 할 건데 도서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겠다.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조건을 붙였죠? 책 이름이 자료 구조인 거. 그러면은 222번 책 번호네요. 그럼 222번 책 번호가 도서 가격 테이블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제 가격의 경우에는 25,000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자, 로지컬 디자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게 뭐 개념적 설계, 뭐 논리적 설계, 뭐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하는데, 자, 논리적 설계라고 하는 일단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 자료 구조를 변환시키는 과정. 네, 그래서 뭐 개념 세계의 데이터 필드로 그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이 데이터 타입들 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모델화한다. 개념 스키마를 평가 및 정제하고 DBMS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
그래서 뭐 종속 관계가 뭐 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도 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면은 테이블 설계를 한다. 특정 목표 DBMS에 따른 스키마를 뭐 한다. 그래서 스키마의 평가 및 정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좀 보면 일단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레코드의 집중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이거는 저 물리적 설계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실 물리적 설계라고 하는 말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아까 저 여러분들 저 왜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밋이라는 명령어 보신 적 있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작업이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물리적 설계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는 논리적 설계가 맞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해서 매핑을 한다. 뭐 매핑이라는 단어가 우리 뭐 그런 거죠. 왜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를 뭐 정확히 뭐 매칭을 한다. 예, 뭐 주소 매핑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 주소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주소 매핑, 뭐 매핑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적 설계가 맞죠.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거는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얘도 역시 네, 맞고요. 그 다음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작업 네, 다 해당되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작업은 1번이다. 네. 47번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사실 그 글자로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저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해놔요. 자, 얘가 이렇게 있죠. 가운데 정도를 맞출게요. 자, 여기, 자, A가 있어요. A가 B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윤곽선 좀 두께를 나가게 하고. 맞죠? 이게 지금 이거죠. A가 B로 가고, 해당되고. 그 다음에, B도 C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B도 C로 해당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C로 해당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A도 C로 만족을 하는 거니까 네. 얘를 뭐 굳이 좀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있는 거. 얘를 쓸까요? 이게 아닌데. 네, 여기는 원래 해보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림대로 하면 A가 B에 속하고 B도 C에 속하고 A가 C에 속한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 저기에요. 정규화 개념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정규화는 제가 이거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굳이 좀 밑에다 언급을 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적죠. 도, 부, 이, 결, 다, 조. 이거 아시나요, 이거? 사실 예전에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알아요. 워낙에 이게 하도 키워드가 유명해가지고, 예, 뭐, 도메인이 뭐, 원자값이어야 한다부터 해서, 뭐, 나머지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각 정규화 챕터가 이게 교과서, 시중에 나오는 출판사 교재에도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아, 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왔는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8번입니다. 하나의 애트리뷰트는 이제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좀 알고 가세요. 애트리뷰트 그러면은 이거는 속성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원자값들의 집합.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아, 나는 글꼴에 관련된 걸 난 집합으로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글꼴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리스트가 뜨는 거죠. 이 집단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한다. 네. 됐습니다. 49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독일어과 학생 50명, 중국어과 학생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두 SQL문의 실행 결과 투플 수는 몇 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SQL문을 실행했을 때 그 실행 결과에 이게 몇 개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A 먼저 볼게요. select 검색을 해라.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명이죠. 학과명을 검색을 하는 얘기인데 학생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라.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한 130개의 레코드가 검색이 되겠죠. 네, A 같은 경우에는 130개 레코드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B를 보면 검색을 해라. 자, dist inct 이게 뭐냐면 중복 제거입니다. 중복 제거. 중복된 데이터는 다 제외시키고 하나만 검색을 해라 이 뜻이죠. 대표가 되는 거 하나만. 그래서 학과를 검색을 해라.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독일어과 하나, 중국어과 하나, 영어 영문학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학과가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주관식 문제로도 계속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껏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수 연산에서 두 개의 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어떤 표를 만드는 형태.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아까도 저기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얘는 뭐겠습니까? 조인 연산이라고 했죠. 조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사용되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너조인이었죠. 네, 이너조인 연산. 그리고 이것도 말 그대로 뭡니까?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별도의 쿼리를 이용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죠. 예, 바로 지금 전형적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인 조인 연산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이렇게 리본 모양의 리본이라 그러긴 좀 그런가요? 약간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좀 뭐 약간 좀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메비우스의 띠는 이게 아니죠. 원래 여기 둥그렇게 돼 있죠.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 대표 마크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조인 연산입니다. 조인 연산 리본 모양 도형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본 모양 뭐 조인 뭐 아니면은 메비우스의 띠. 아, 이것도 이거 예전에 애니메이션 이거 봤던 기억 나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0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51번부터 계속 시작하겠습니다.